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토박이로 산지 54년이 된 이은주라고 해요. 사람들이 말릴 땐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부모도 친구도 친척도 다 그 남자 별로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어요. 인생 처음으로 제 뜻대로 선택하고 싶은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그게 인생 첫 번째로 제가 한 선택이자 가장 큰 실패가 됐죠. 아휴, 뭐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듣기엔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어요. 집에 먹을 게 떨어진 적도 없고 새학기마다 남들처럼 헌 교복을 물려 입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 힘들었다 얘기하면요. 남들은 대번에 네 인생은 꽃길인데 뭐가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답답한 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게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굴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냐? 공부는 잘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남들 앞에서 기죽는 일, 그딴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있는 집 자식이라고 등수 하나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거야. 그러니깐 죽어도 성적은 유지해야 한다. 이 말이요. 제 귓구멍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 유지를 해야 했고, 등급이 하나만 떨어져도 집안이 뒤집어졌죠. 제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그냥 혼날 게 무서워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공부가 아니라 눈치 보느라 체력을 소모한 셈이죠.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몰래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지나가던 친척 눈에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집안 어른들 다 모아놓고 저를 세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자애가 어디라고 흙바닥에 기어 들어가서 옷을 다 더럽히고 앉아있냐? 그 꼴을 친척 눈에 띄게 만들어서 온 집은 망신을 시켜? 네가 지금 한 게 단순히 숨바꼭질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욕보인 짓이라는 걸 모르냐? 있는 집 자식이 제 몸 하나 단정히 못하고 흙투성이로 뒹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몰상식한 짓 하면 내 손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듣기엔 황당하죠. 아니, 숨바꼭질이 집안 망신거리라니. 근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창피하고 억울해서 밥도 못 먹었어요. 이게 제 어린 시절의 일상이었죠. 그러니 저도 이 반항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몰래 노래방도 가보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먹고. 근데요, 매번 걸렸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안다. 너는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애가 노래방이니 떡볶이니 그런 불경한 곳 다시는 가지 마라.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서 있어야 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갈 곳이 어딨냐고, 난 누구랑 노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한 달은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체념을 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걸 말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속 편하다고. 그러면 혼나지도 않고 굳이 기싸움 할 일도 없으니까요. 대학교 진학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문학이나 예술 쪽을 하고 싶었거든요. 글 쓰는 게 재밌기도 했고, 제가 뭔가를 표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단칼에 잘랐죠. 소설 써서 먹고 살 거냐? 법대나 경영학과에 가서 회사에 보탬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성에 차는 데가 아니면 등록금 안 대줄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아라. 결국 저는 아버지가 정해준 과를 갔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진로 고민할 때도 저는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 친구들은요, 또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좋겠다. 부모님이 다 챙겨주니까 편하네 하는데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게 편한 게 아니라 족쇄라는 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까지도 저는 늘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누가 보면 참 모범생 같고
집안 체면 살리는 딸 같았겠죠. 그런데요, 속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조차도 모르겠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너 하고 싶은 게 진짜 하나도 없어? 있긴 하지. 근데 말해봤자 뭐해. 반대할 게 뻔한데. 차라리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속 편해. 이렇게 대답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는데 이상하게 또 그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다투는 것도 힘들고 매번 싸움에서 지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수능을 하는 거죠. 듣는 분들은 속으로 참나 저게 힘든 거냐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요. 그렇게 다 갖춘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제 안엔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는데 저는 늘 부모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 생각만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이 멀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살다가 솔직히 제 안에 뭔가 텅 비어 있다는 느낌만 커졌거든요. 듣기에는 또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부족한 게 없는 대신에 제 삶은 늘 누가 짜놓은 각본 같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어요. 근데 웃긴 건 대학에 가서도 부모님은 이런 친구 사귀어라, 저런 활동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또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때 제 일상을 통째로 흔들어 버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는 늘 그렇듯 단정한 옷차림에 우산을 들고 교정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남자가 대뜸 다가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야, 우산 좀 빌려주라. 비 맞고 수업 들어가면 꼴이 말이 아니잖아. 네? 저 아세요? 저랑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친구인 줄 알겠네. 아, 그럼 지금부터 친구하면 되지. 우산 좀 줘봐. 그때 저는 완전히 얼떨떨했잖아요. 사실 저는 남자애랑 그렇게 말을 섞어본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스스럼도 없고 뭐든 대범하게 툭툭 내뱉는 거예요. 결국 저는 우산을 뺏기듯이 내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그 우산은 제 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얘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 앞에 나타나서는 잘 지냈어? 하고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우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요. 속으로는 아니, 세상에 이런 뻔뻔한 사람이 다 있네 싶었는데 또 이상하게 저는 그걸 따지러 뒤를 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수업이 끝나고 얘를 따라갔는데 얘가 들어간 곳이 기타 동아리 방이었어요. 문틈으로 보니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솔직히 그 순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늘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았잖아요. 근데 얘는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았거든요. 야, 내 우산 그거 돌려줘야지. 아, 맞다. 근데 내가 깜빡했네. 다음에 줄게. 지금은 기타 치느라 손이 바쁘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 걸 빌려갔으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그렇게 까다롭냐? 네가 없었으면 나 비 맞고 감기 걸렸을 수도 있잖아. 네 죄책감을 덜어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기가 막히죠? 근데 웃긴 건 저는 그 뻔뻔스러움에 오히려 더 끌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들 틀에 박힌 말만 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 행실 똑바로 해라. 전부 다 이런 얘기들 뿐인데 얘는 그냥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신선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그 남자를 찾게 됐고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끌린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만 만나던 제가 처음으로 제가 좋아서 누구를 바라본 거죠. 물론 얘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도 별 볼 일 없었고 여자친구도 많았어요. 주변에 꼬이는 애들도 많았고요. 근데도 저는 자꾸만 마음이 갔어요. 야, 너 왜 걔 좋아해? 집안 차이도 있고 걔 여자 많다는 얘기 학교에 쫙 퍼져 있잖아. 옆에 붙어 다니는 애들만 해도 줄 서 있는데.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걔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웃고 떠드는 게 너무 낯설고 신선해. 나랑 정반대라서 오히려 더 끌려. 이게 진짜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전 늘 통제 속에서 살았으니까 자유분방한 모습에 완전히 매혹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얘랑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넌 진짜 특이하다. 나 같으면 그런 환경이면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텐데. 아, 너는 왜 그렇게 꽁꽁 묶여 사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나는 늘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야 돼.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한 게 단 하나도 없어. 아휴, 난 하고 싶은 거 못하면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야, 네 맘대로 좀 살아봐라. 인생 한 번인데 답답하게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을 듣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저거다 싶었거든요. 누가 뭐라든 제 마음대로 사는 거. 저는 그게 간절했어요. 부모님이 짜준 길만 밟아오던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가볍고 심지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자꾸 끌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꽂힌 그 남자가 우리 집안 기준으로는 도저히 합격점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죠. 집안이 변변찮고 가진 것도 없는데 대신에 또 하고 싶은 건 많았죠. 뭐든 자기가 원하면 덤비는 성격이었는데 그게 또 제 눈에는 멋있어 보였나 봐요. 전 늘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게다가 여자들이 주위에 꼬리를 길게 물고 다녔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만은 이상하게 집착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환장 안 하고 배겨요. 너 여자 많다며? 내가 보기에도 주변에 붙어있는 애들이 줄 서 있던데. 다들 너한테 대놓고 들이대던데? 네가 그 정도로 인기 많으면서 왜 굳이 나랑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좀 의아하거든? 그건 그러고 넌 좀 다르잖아. 겉으로는 딱 부잣집 딸 느낌인데 얘기하다 보면 그런 티가 하나도 안 나. 난 돈 있는 집 사람들은 다 잘난 척 심하고 엄청 재수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넌 오히려 허술한 데가 있어서 웃겨. 너 그게 지금 칭찬이야? 아니면 욕이야? 듣다 보니까 좋다고 하는 거지 비꼬는 건지. 둘 다야. 그래서 끌린다니까. 솔직히 그 순간에 확 저는 넘어갔죠. 남편 눈엔 제가 그냥 대학 시절 잠깐 사귀는 여친일 뿐이었을지 모르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만이 저를 부모님 통제에서 꺼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결혼 얘기만 꺼내면 남편은 몸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 결혼? 아이, 난 결혼 절대 안 해. 너는 날 그렇게 봐놓고도 아직 모르냐? 그거 그냥 족쇄야 족쇄. 누가 내 발목 잡고 하루 종일 잔소리한다고 생각해봐라. 숨이 턱 막혀서 미쳐버린다니까. 난 누가 구속하는 거 딱 질색이야. 아니,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조건이 좋은데. 네가 뭐 하고 싶다 하면 다 하게 해줄게. 나는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옆에 있고 싶은 거야. 지금은 뭐 네 자유 보장해준다 이러지만 결혼만 하면 어차피 똑같아져. 결국 내가 다 해줬으니까 너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거잖아. 나보고 뭐 기동서방하라고? 이때 저는 머리가 확 돌았어요. 지금 말하자면 부끄럽지만 전 돈으로라도 이 남자를 붙잡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이때는 부끄럽지도 않았나 봐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된다.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내가 돈이 많잖아. 네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사업이든 공부든 여행이든 네가 꿈꾸는 거 다 내가 밀어줄 수 있다니까. 네 앞길 내가 밝혀줄게. 대신 나랑 결혼만 하자. 네 돈으로? 평생 네가 날 먹여 살리겠다고? 세상에 그런 미친 약속을 누가 하냐? 네가 진심으로 그럴 수 있겠어? 그래, 할 수 있어. 돈이든 뭐든 다 줄게.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나 정말 그거면 돼.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죠. 좋아. 대신에 약속해. 결혼한 후에 마음 바꿔서 갑자기 나 간섭하는 일 없기로. 내가 어디 가든 뭐라든 신경 쓰지 말고. 그 약속만 지켜줄 수 있으면 결혼하자.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됐다. 드디어 내 인생도 내 선택으로 굴러간다 하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아휴,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하나였어요. 네, 맞아요. 임신요. 솔직히 말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거든요. 결혼 허락을 받아내려면 부모님이 도저히 거부 못할 명분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성사시키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우리 계획은 순조로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돼서 임신이 됐거든요.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자 엄마는 뭐 거의 쓰러지듯이 반대를 했어요. 지워. 당장 지워버려. 너 제정신이야? 근본도 없는 애를 우리 집 사위로 들이겠다고? 얘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그런 놈이랑은 절대 안 돼.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런 천덕꾸러기를 남편이라고 데려와, 어? 내가 죽을 꼴을 봐도 그 꼴은 못 본다. 엄마한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 눈엔 남편이 그냥 하찮은 집 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다른 계산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늘 체면이 최우선인 분이었으니까 소문을 더 무서워하셨거든요. 아, 됐다. 그만해라. 소란 피운다고 달라질 거 없어. 지금 애 지우면 그게 더 큰 문제야.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고. 저놈은 우리가 겉모습이라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면 돼. 배 나오기 전에 빨리 결혼시켜라. 그 길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죠. 아버지가 손을 대니까 남편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회사 공장 하나를 남편 명의로 떼어주면서 임원 자리에 앉혔고요. 입는 옷이며 시계며 죄다 고가품으로 채워줬어요. 차도 좋은 걸 뽑아줬죠. 그러니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남편을 그냥 원래부터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집 사위 잘 들어왔다 소리만 들었지 뒷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전 속으로 좀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결혼을 했다. 부모님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택한 남자다. 이게 드디어 거머쥔 제 첫 승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숙한 생각이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은 우리 집에서 입혀준 지위와 권력이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 전에 약속한 자유만 보장해주니 결혼 생활에는 충실했습니다. 여자 문제만 아니면 어떤 자유든 괜찮다며 저도 남편을 구속하진 않았고요. 여행을 간다면 보내주고 돈을 달라면 용도를 물어보지 않고 큰돈을 턱턱 내주기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30년이 넘도록 여자 문제로 속썩이는 일이 없었죠. 그때까진 몰랐어요. 뒤에서 어떤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남편이 갑자기 일본어 과외를 받겠다고 나섰을 때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회사가 일본 쪽이랑 교류가 꽤 많은 회사였거든요. 회사 일을 핑계로 대는데 제가 뭘 더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일하다 보니까 일본 쪽이랑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 통역 거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뭐 하나 물어보려 해도 시간만 끌리더라고. 내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이러고 있는 게 좀 보기 그렇잖아. 그래서 일본어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어머, 그러면 내가 알아봐 줄까? 아는 사람 통해서 괜찮은 선생님 찾아줄 수 있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내가 알아본 사람이 있거든.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라더라. 경력도 확실하고 실력 검증 다 끝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때 저는 그냥 남편이 뭘 좀 스스로 해보려나 보다 싶었거든요. 늘 제 돈으로 해결만 하다가 자기 힘으로 사랑까지 구했으니 기특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 덫이었던 거죠. 남편은 주로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가외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서툴게 일본어 문장을 뱉는 걸 들으면 아, 진짜 배우긴 배우나 보다 싶었거든요. 듣기엔 제가 바보 같을 수도 있는데 그땐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모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괜히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사무실에서 과외가 있다 했거든요.
제가 괜시리 기분이 좋아서 고급 쿠키 세트를 사들고 남편 사무실로 갔습니다. 과외 선생님이랑 인사도 하고 수고한다 하고 건네주면 우리 남편 체면도 서고 내심 기뻐하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직원들은 다 퇴근해서 사무실은 고요했는데 남편 방만이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냥 그 공간이 그랬어요. 분위기가요. 왠지 다가가기 힘든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니 방에서 점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일본어가 아니라 여자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다리가 굳어지더군요. 문을 열지 않으면 영영 못 볼 것 같았고 문을 열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손에 힘을 줘서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이 한 여자를 끌어안고 볼을 만지작거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었어요. 둘 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서로만 바라보며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요. 제 손에 들린 쿠키 상자가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제가 고함을 치자 그제야 둘이 벌떡 떨어졌어요. 남편 얼굴은 당황으로 일그러졌고 바로 둘러대더군요. 아니야. 저 오해하지 마. 그냥 저 선생님 머리에 뭐가 붙어 있어서 떼어주던 거야. 진짜 그게 다야. 괜히 별일 아닌 거 크게 만들지 마. 웃기고 자빠졌네. 머리에 뭐가 붙어서 네 손이 여자 허리까지 돌아갔냐? 어? 거짓말도 좀 그럴싸하게 해라. 네, 참 어처구니 없는 핑계죠.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건 그 여자였습니다. 아, 이미 걸린 것 같은데. 뭐 어때? 사실대로 말해요. 자기야, 우리 사귀는 사이 맞잖아. 이 말을 아주 태연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내뱉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런데 남편은 더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막 부정을 하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 그래 됐다. 사실이야. 얘는 내 여자고 우리 벌써 10년 됐어. 너도 참 눈치 없게 왜 사무실에 와서는? 10년. 저는 숨이 순간적으로 막혔어요. 얘네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의 부부처럼 산 거였다는 거죠. 남편 말로는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고 4살이나 어린 저 여자가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너랑 달라. 애교도 많고 말도 잘 통하고. 내가 이 정도 숨구멍이 있으니까 너랑 이 정도로 오래 산 거야. 너가 뭐가 있냐? 볼 건 집안뿐이잖아. 갑갑해서 재미도 없고. 10년?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바람이 아니라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린 거잖아. 어떻게 그 긴 세월을 태연하게 숨길 수가 있어? 그냥 스릴 있잖아요. 남의 남자 몰래 만나고 오늘은 더 재밌네. 이렇게 아내가 직접 들이닥쳐서 난리치는 거. 아, 소름 돋는다. 그러자 상간녀가 깨르르 웃으면서 말하는 거 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냐고요? 남편한테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며 돈이나 대준 멍청이였던 거죠. 그 뻔뻔스러움에 제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까지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상간녀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가더군요. 나가면서도 그 여자는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어요. 그 미소가요, 제 평생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상간녀 손을 잡고 제 눈앞에서 유유히 나가던 남편.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전 그래도 속으로 혹시나 미안하다는 연락 한 통은 오겠지 싶었습니다. 근데요, 돌아온 건 전화도 아닌 문자 한 통이었어요. 이제 다 들켰으니까 굳이 숨길 것도 없지. 질질 끌어서 뭐하냐. 이제 이혼하자. 네, 이렇게 차갑게요. 30년 넘게 산 부부 사이가 고작 문자 몇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더군요. 그 문장을 읽고 나니까 손끝이 떨리고 순간 숨이 막혀왔어요. 속으로는 그래,
언젠간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 하면서도 막상 닥치니까 생각보다 훨씬 쓰라리더라고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저녁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딱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밝게 웃으면서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하더군요. "엄마, 내가 얘기했었지? 내가 진지하게 오래 만난 사람이야.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할까 해서 인사드려요." "뭐라고? 결혼?"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우 이렇게 단번에 결혼 얘기까지 꺼낼 줄은 몰랐네. 엄마가 이게 좀 당황스럽긴 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혁준 씨한테 그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앉아서 저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는 딱 봐도 단정하고 말투도 조신했어요. 대화 중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을 하다가 얼마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듣고 있자니 검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반듯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좋은 아이인 것 같아서 아들이 보는 눈은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저희는 웬만하면 빨리 식을 올리고 싶어요. 서로 마음도 이미 정했으니까 괜히 길게 끌고 싶지도 않고.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얘기 쉽게 하는 성격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이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체면 지키랴, 이 길만 가라, 친구도 저렇게 사귀라 하면서 휘둘리며 컸잖아요. 제 의견이 존중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늘 누군가의 결정에만 따라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만큼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들을 키워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은 제가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으로 실패를 겪으면 그게 아이한테는 더 큰 배움이라는 거였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게 두고 선택은 자기 몫으로 남겨두며 키우다 보니 아들도 자연히 허튼 말, 허튼 생각 안 하는 바른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결혼 얘기를 할 때도 허락받으러 온다는 긴장감보다는 그냥 알려주러 온다는 마음으로 편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결혼은 너희들 행사니까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은 아주 간단했지만 사실 그게 제가 아들한테 평생 보여주려 했던 태도의 연장선이었어요. 그렇게 아들 결혼 준비는 차곡차곡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죠. 여전히 집구석에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서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혁준이 결혼식이 코앞이야. 일단 큰일부터 무사히 치르고 얘기하자고.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 그거 잠깐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이 싫어. 싫다고. 지금 당장 하자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서류에 도장 찍어. 이혼해도 결혼식은 참석할 거니까 당장 안 하면 결혼식도 안 갈 거야. 네 아들 아버지 없이 식 올리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버텨라." 네, 이렇게 협박을 해대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가 체면체면하던 집안 분위기에 질려 살았다지만 그래도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있잖아요. 결혼 직전에 신랑 아버지가 불륜으로 이혼했다고 하면 그게 대체 무슨 꼴이겠냐고요. "혁준이가 나 혼자 낳은 아들이야? 네 아들이야. 네 아들 결혼식이라고. 증적에 바람 펴서 이혼했다고 빠지면 그게 무슨 모양새가 되겠니? 기분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몰라. 내가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 난 더 이상 상관없어. 누가 물어보면 그냥 죽었다고 하던가. 그래도 참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협박이 안 먹히자 남편은 더 가관인 짓거리를 했어요. 아들 여자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부부 사이와 상간녀 얘기까지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아우, 예비 며느리 입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 진짜로 미쳤구나. 넌 애들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너 수치라는 게 없어?
가만히나 있지 왜 네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냐고. 아이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자고. 네가 도장만 찍으면 나도 입 싹 닫고 조용히 있어줄 거잖아. 네가 버티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너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니? 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협박을 하냐고. 30에 넘게 내 돈 빨아먹고 내 집에서 입고 쓰고 놀던 인간이 나랑 이혼하면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건데, 어? 아이고, 야, 그건 옛날 얘기지.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아. 우리 은희가 다 해줄 거야. 나 평생 먹여 살린다더라. 네 돈 따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빠져. 네,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남편 새끼는 결국 제 돈이 아쉬워서 지금까지 숨지기고 살았던 거더군요. 이제 상간녀가 재력을 대주니까 그쪽에 붙어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여긴 거고요. 아들 결혼식은 날이 다가오는데 남편은 계속 제 발목을 잡았고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들 결혼식만큼은요, 제 손으로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이미 빈털터리로 쫓겨난 마당에 제가 혼자서는 혼주석 자리가 어색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죠. 아들이 제 인생에서 하나뿐인 기쁨이니 그날만큼은 기필코 아무 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이야 크지만 없는 사람을 억지로 앉힐 수도 없고 없는 채 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오로지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결혼식 날 식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붐볐어요. 친척, 회사 지인, 오래간만에 얼굴을 내민 사람들까지 줄지어 앉아 있었거든요. 사람들 얼굴에서 축하의 기운이 퍼져 나오는데 그 분위기를 지켜보며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치러야 한다. 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어요. 인사 오는 사람들마다 아유,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묻는 통에 진땀을 뺐지만요. 다행히 사돈들은 제 쪽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굳이 뭐 저한테는 더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이런 날에 사고가 터진다니까요. 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늦은 하객인가 했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더니 이내 작은 웅성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인하니 글쎄 그 인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혼자도 아니고요. 팔짱을 버젓이 끼고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죠. 네, 그 바로 상간녀년이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고 식장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그 장면을 똑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여자의 차림새였는데요. 눈에 확 들어오는 파란색 한복, 색감이며 원단이며 신랑 측 엄마가 입는 딱 그런 한복이었어요. 그 인간이 어떤 생각으로 상간녀한테 그 한복을 입히고 데리고 왔는지는 대충 느낌이 오더라고요. 순식간에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어머, 아이 저 사람 신랑 아버지 아니야? 어머나,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파란 한복 입은 거 보니까 신랑 엄만가? 그러면 아까 로비에 계셨던 분은 누구셔? 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저는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손끝까지 열이 차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아버지한테 체면 지켜라는 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살아와서 그 말에 진절머리가 났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를 다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치였어요. 근데 남편은 태어났죠. 오히려 사람들 시선을 즐기는 것처럼 여유 있게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인간이 오늘 결혼식을 아예 망쳐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돈네 쪽으로 곧장 걸어가더니 입을 여는 겁니다. 아이 사돈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이은희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순간 제 귀에는 그 말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주변이 쥐족은 듯 조용해진 것도 같고 동시에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히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이 제 손은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 자식 빈털터리로 쫓겨날 줄은 몰랐나 보죠. 예상외 상황에 화가 나서 제 아들 결혼식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 혼자 낳은 자식도 아니고 지 핏줄이기도 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 인간이 식장 안에서 뻔뻔하게 사돈 이쪽이 제 아내입니다 라며 상간녀를 끌고 들어온 순간 공기가 꽉 막히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고 그냥 조용해진 정도가 아니라 숨조차 못 쉬는 정적이었달까요? 제 귀에선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만 쿵쿵 울려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깥 사돈이 상간녀 얼굴을 똑바로 보는 순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거의 소리를 지르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야?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그 말소리가 꽝 하고 울리자 식장은 더 아수라장이 됐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 상간녀를 뚫어지게 바라봤고 상간녀도 그제야 뭔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굳더니 허겁지겁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고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식장을 빠져나가더라고요. 하일 소리가 바닥에 딱딱 울리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쿡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 새끼도 우왕좌왕하다가 얼른 상간녀 뒤를 따라 뛰쳐나갔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이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런 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제 아들 결혼식에서 벌어졌다는 게 진짜 끔찍하고 어이가 없고 그야말로 치욕이었죠. 사방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오는데 제 얼굴은 이미 뭐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숨도 못 쉬겠고요. 손끝이 덜덜 떨려서 아주 죽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아들 결혼식장에서 당할 일인가 싶으면서도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눌렀어요. 그리고 식은 어떻게든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요. 멈출 수도 없었어요. 이미 하객이 꽉 차 있는데 중단한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었고요. 사회자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어 멘트를 이어갔지만 분위기가 다 깨져서 웃음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더군요. 신랑 신부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저는 그저 혼주석에 앉아 숨죽이며 버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사돈에게 다가갔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죠. 아휴, 사돈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휴, 죄송해서 얼굴을 뜰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돈들은 굳은 얼굴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눈빛에 담긴 불편함과 분노가 그대로 전해졌고요. 하지만 제 거듭된 사과 끝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일단은 앉으시죠. 저는 불편한 마음에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고 말문도 겨우겨우 열었어요. 목이 마르는 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사돈어른,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그 여자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예,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그 여자 이은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본명은 이영이에요. 네? 이영희요? 제가 이름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사돈께서는 꽤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저 여자가 제 남편의 상간녀인데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휴 참나. 그나저나 사돈 보자마자 도망간 것 같아서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드려요. 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돈께서 들으신 이름이 맞을 거예요. 그 여자 그거 유명한 꽃뱀이에요, 꽃뱀. 이름도 동생 이름 빌려 쓰는 겁니다. 자기 이름은 전과가 워낙 많아서 그 이름으로는 도저히 사회생활이 안 되거든요. 제가 검사 시절로 있을 때 여러 번 마주쳤던 여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이 쿵 울렸어요. 사돈 어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대 때 일본에 건너가서 술집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 유학 마치고 돌아온 척 엘리트인 척 부자인 척 사기 행각을 벌이던 여자예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위치 있는 남자만 골라서 접근해서 애정을 빌미로 금은 보아 뜯어내거나 가짜 사업 투자 운운하면서 거액을 갈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사기랑 공갈 협박 전과도 여러 번이고요. 그야말로 전문 범죄자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당한 수치도 모자라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데려온 여자가 그런 악명이 높은 꽃뱀이었다니. 바깥 사돈 어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제 바깥사돈 아니 저 사돈 전 남편분도 같은 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군요. 고작 꽃뱀한테 속아서 가족을 버리다니. 아유, 솔직히 듣기만 해도 열이 뻗치고 소름이 돋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 뇌피셜로만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흥신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 쓰는 게 제일 확실한 무기였거든요. 흥신소 직원이랑 마주 앉아서 제가 대뜸 그랬어요.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이름, 나이, 학력, 전과, 지금까지 어떤 남자들 빨아먹고 살았는지까지 몽땅 캐와달라고요. 거액을 딱 내놓으니까 직원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돈 앞에서 솔직해지는 건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며칠이나 걸릴까 싶었는데 와,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부지런히 움직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툼한 서류 뭉치가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얄팍한 요약본이 아니라 이거는 뭐 경찰 내사 기록이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는지는 차마 묻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며 출입국 기록, 예전 주소지, 심지어 찍어둔 사진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바깥 사돈이 말해줬던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었거든요. 일본에서 술집 일한 기록, 한국 들어와서 사기꾼 코스프레한 내역, 돈 많은 남자들 빨아먹은 정황들, 전과 기록까지. 거기에 덤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이은희,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끼고 다니는 그 여자, 걔는 원래 이영희의 동생이었습니다. 언니가 전과자라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으니까 동생 이름을 빌려서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닌 거예요. 바깥사돈 말이 맞았죠. 제가 그걸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눈은 장식품인가 싶었어요. 애초에 공부를 했건 뭘 했건 간에 조금만 알아봤어도 바로 걸릴 일인데 자그마치 10년을 속고 산 거예요.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기가 차다 못해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증거는 증거잖아요. 제가 이걸 남편에게 들이밀기로 했고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눈앞에서 들이닥치지 않으면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자료를 툭 내던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당신 사람 뭐하매? 당신은 진짜 별짓거리를 다 한다. 겁도 없이 이런 걸 어디서 꾸며왔어? 꾸며왔다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전과 기록, 출입금 내역, 심지어 일본 술집 시절 사진까지 다 조작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 눈은 장식이니? 하기야, 꽃뱀한테 당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놈이 무슨 보는 눈이 있다고. 에이씨 이거는 말도 안 돼. 누가 이렇게 치밀하게 꾸며내겠냐? 이거 다 짜맞춘 거잖아. 당신이 흥신소에 돈 퍼부어 꾸며낸 거겠지? 돈 받고 움직이는 게 흥신소야, 이 멍청한 놈아. 거짓말이면 내가 보상까지 받아. 네가 제정신이면 지금이라도 깨달아야지. 아휴, 여자에 미쳐도 정도껏 좀 미쳐라, 사람답게. 이렇게 말싸움을 이어가니까 남편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며칠 후에 남편이 직접 찾아왔고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길래 제가 기가 막혀서 문을 열었더니 그 인간이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이혼하라는 것도 사실 내가 아니라 그 여자가 시킨 거였어. 나는 그냥 끌려다닌 거야. 내 잘못이 아니었다니까 진짜로. 끌려다녔다고? 그럼 혁준이 결혼식 날 그 미친년 팔짱 끼고 와서 사돈 앞에 대놓고 내 아내라고 소개한 건 뭔데? 야, 그것도 그 여자가 시켜서 했다는 거니? 휘둘린 척하지 마. 진짜야. 내가 미쳤었던 거지. 사실 그 여자 학원 차린다길래 사업자금 대준다고 내가
빚까지 졌다. 근데 지금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완전히 잠수 탔다고. 나 진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줘라. 어? 아이 제발.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울먹이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었죠. 제가 그 꼴을 보니 차라리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30년을 넘게 같이 산 인간인데 저렇게 비굴한 꼴을 보여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다시 부부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빚만 막아주면 돼. 나 진짜로 벼랑 끝이라서 그래. 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나는 내가 당한 거 그대로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내가 숫자 계산 잘하는 거 알지? 오늘부터가 시작인 줄 알아. 당신은 이제 진짜 끝났다고. 그 말을 툭 던지고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진짜 웃긴 건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남편 놈을 원망하기보다 저렇게까지 망가진 꼴을 본 게 오히려 제게는 더 수치였거든요. 제가 제가 제 의지대로 처음으로 선택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바로 회사 회계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과연 어디까지 돈을 빼돌렸는지 확인을 해야 했어요. 최근 몇 년간의 장부를 모조리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뒤적이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남편 놈이 회사 돈을 그 여자한테 퍼준 게 드러난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고 이제는 진짜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으로 끝을 봐야겠다. 이게 제가 당한 치욕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재직 당시 회사의 자금 이동을 조사했어요. 그냥 재촉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거였는데 그게 결국에는 판을 뒤집는 시작이 된 셈이었죠.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최근 몇 년간의 장부를 모두 요구했어요. 처음엔 뭐 회사 기밀이라면서 뜸을 들이길래 저도 답지 않게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죠. 그러자 담당자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료를 내놓으더라고요. 그날 밤새도록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아유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어요. 그 결과 이미 상당한 돈이 투자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은희에게 들어간 것을 발견했거든요. 딱 봐도 투자금이라는 게 구라였죠.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해외 결제 내역까지 줄줄이 나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뭐 이런 거 잘 알았으면 회사 이어받았겠죠? 어설픈 지식으로 시작했다가 그 연놈들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까봐 저는 눈 딱 감고 박가사돈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검사 출신이니 이런 데선 확실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분도 장부를 쭉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거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회사의 자금 이동이 그 양반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행위였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흔적이 다 남아있으니까 시간 문제죠. 그 말에 제 속이 뻥 뚫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횡령과 배임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다시 한번 쓰러지실 일이겠죠? 근데 체면이고 뭐고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지긋지긋한 사람이었잖아요. 남 부끄러운 일인 거 알고 있었지만 뭐 제 스스로 했던 첫 번째 선택의 결과가 이거라면 뒷수습도 제가 해야죠. 그걸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회사 조사팀이 철저하게 들여다보니 투자금 명목의 자금 이동은 회사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진행된 남편의 완전한 단독 행위였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법카 또한 백화점,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기록들도 쏟아져 나왔고요. 조사팀 직원도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5년 전쯤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완전히 맡겨졌었거든요. 그 당시엔 솔직히 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회사 측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정이라고 봐주는 일 없이 법적으로 철저하게 맞섰습니다. 제가 뒷배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남편을 정식으로 고소한 꼴이 된 거죠. 결국 남편의 횡령과 배임에 관한 처벌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렸고 그로 인해 남편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재판 날 법정에서 떳떳하게 서 있는 제 모습과는 달리 남편은 아주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어요. 아유, 제발 이번만 예정 생각해서 덮어줘라. 나 정말 죽게 생겼어. 웃기고 있네. 아들 결혼식에 상간녀 데려와서 망신 준 게 누군데? 내가 너한테 예정 같은 게 남아있겠냐?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 제발 한 번만. 그렇게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참으로다가 비참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깨만 으쓱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남편의 지옥행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자 나락으로 떨어진 남편의 분노는 상간녀에게 향했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던 남편은 상간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 상간녀가 또 반격을 하더라고요.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고 둘의 싸움은 그야말로 진흙탕이었죠. 당신 그동안 어디서 누구랑 뭐 했는지 내가 다 까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언론에 흘리면 당신 인생 그냥 여기서 끝장이야. 그러니까 꼴값 떨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해. 내가 너 같은 사람 어디 한두 명 담근 줄 알아? 남편은 그 소리에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이를 갈더군요. 결국 열이 끝까지 오른 남편은 그나마 남아있던 체면마저 무시하고 협박과 무고죄로 상간녀를 추가 고소했어요. 솔직히 저로서는 일타이피의 결과였죠. 끝까지 저를 비웃던 상간녀는 제 손에 더러운 꼴 묻히지 않고서 해결된 셈이니까요. 정말 이제 이렇게 확실하고 깔끔한 복수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 서류 싸움에서 끝났으면 덜 추잡했을 거예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둘은 진짜 개싸움 수준으로 추락해 갔는데 법정에서 판사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판사도 기가 막혀서 뭐라 하더라고요. 피고인,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지금 법정이에요. 자중하세요. 자중? 내가 어떻게 자중을 해요? 내 인생을 개박살낸 게 저 여자라니까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쌓아온 거 전부 저 여자가 다 뜯어갔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요. 진짜 웃긴다. 네가 좋다고 카드 내밀고 네 발로 돈 써들고 안 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누가 네 손 붙잡고 억지로 돈 뜯어갔대? 다 지가 꼴리는 대로 해놓고선 피해자인 척 오지네. 닥쳐. 너 그날부로 나한테 접근했잖아. 돈 냄새 맡고 파리처럼 달라붙은 게 누군데. 순진한 척하면서 다 계산이었잖아. 참나, 돈 없었으면 내가 너 눈길이나 줬을 것 같니? 그 꼴을 방청석에서 보고 있던 저는 아휴 그냥 얼굴이 달아올라가지고 고개를 푹 숙였다니까요. 전 남편이 아무리 제 인생을 말아먹은 놈이라도 그래도 아들의 아빠인데 저렇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기세로 날뛰는 모습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싶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모두 징역살이를 하게 됐어요. 물론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정확한 추가 형량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바깥서돈이 그러더라고요. 꽤 오래 있어야 할 겁니다. 저거는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렇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라는 걸 떠들던 사람이 결국 감옥 담장 안에서 자유를 잃게 생겼으니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곤욕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집안 망신도 망신인데
사돈 내외를 똑바로 못 보겠는 거예요. 아들 결혼식 때 이미 난리 한번 쳤잖아요. 그 난리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법정까지 오르락 내리락. 제가 무슨 낯으로 사돈 얼굴을 봅니까? 근데 의외로 사돈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지금이라도 썩은 싹 잘라낼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도 다 제 탓 같아서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도 불미스러운 일이나 생기게 했잖아요. 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예요. 아닙니다. 제가 결혼식장 아니었으면 그 여자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 정도로 임팩트 있게 나와줬으니까 바로 알아본 거죠. 제가 못 알아봤다면은 아마 더한 피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숨이 트였어요. 결국 우리 아들 결혼은 잘 갔구나. 그래도 이만큼에서 끊겨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게다가 우리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혁준 씨도 그렇고 저도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아유, 정말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 결혼은 이렇게 끝났지만 아들만큼은 행복해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버틴 거예요. 만약 대학생 때 제가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그놈을 선택 안 했다면 지금 제 자랑스러운 아들도 없었을 거란 생각도 들고, 그 일이 아니었다면 계속 부모님 말에 휘둘리기만 하고 살았을 테니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해 후회는 안 해요. 근데요,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나니까 저도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부모 밑에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갇혀 살았고, 남편 밑에서는 자유랍시고 방종을 참으며 살았던 세월. 그게 결국엔 제 탓이더군요. 부모 밑에서는 체면체면하며 휘둘렀고, 남편 밑에서는 자유랍시고 방종을 눈 감아주면서 살았고, 결국 제가 선택 안 하고 산 세월이었던 거죠. 그 순간 좀 울컥했어요. 제가 스스로를 묻고 살았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요, 저요 작은 것부터 도전 중이랍니다. 인스턴트 라면 평생 안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컵라면 뚜껑 덮고 3분 기다리는데 세상에 그 3분이 그렇게 두근거릴 줄 몰랐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뜨거운 김 냄새에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내 첫 자유구나 싶어서. 배달 음식도 처음 시켜봤어요. 치킨이 뜨끈하게 도착했는데 봉투 뜯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입 딱 베어 물고 기름이 주르륵 흐르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이게 소확행이라는 거구나 싶었죠. 심지어 충동적으로 기차를 타고 떠나보기도 했습니다. 시간표도 안 보고 그냥 오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문으로 밖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자유롭더라고요. 아, 내가 이 맛을 이제야 알았다는 게 좀 억울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지 싶습니다. 이제는요, 점점 더 큰 용기를 내서 진짜로 재밌는 삶을 살아보려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 없이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저를 손가락질 하실지도 몰라도 여러분은 저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